17세의 아라곤 왕국의 공주인 캐서린과 정략 결혼을 하였다. 영국의 왕 헨리 8세는 1502년에 죽은 형 아서의 뒤를 이어 12살의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헨리 8세는 형이 죽은 지 11개월 만에 아버지에 의해 6살 연상인 형수와 약혼을 하였고 1509년 19살에 정식으로 결혼하였다. 캐서린은 헨리 8세와 결혼하기 전에 과거 왕세자 아서와의 결혼에도 불구하고 처녀임을 사약하자 로마 교황은 아서 왕세자와의 결혼을 무효로 보고 헨리 8세와의 결혼을 승인하였다. 헨리 8세는 캐서린은 헨리 8세와 결혼하기 전에 과거 왕세자 네. 왕세자를 원하겠다. 예. 헨리 8세는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갈구하였다. 하지만 캐서린 왕비는 1516년 메리 공주를 낳은 이후 유산을 거듭하다 임신이 불가능해졌다. 헨리 8세는 캐서린 왕비의 시녀인 앤 불린을 1526년경부터 정부로 삼았다. 헨리 8세는 임신 능력이 있는 앤 불린과 결혼하고자 1527년부터 캐서린 왕비와의 결혼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헨리 8세는 형수였던 캐서린이 자신과의 결혼 이전에 이미 순결을 이뤘는데 순결을 하다고 맹세하여 교황에게 자신과의 결혼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교황의 허락이 무효이고 따라서 자신과의 결혼도 무효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바로 중세 귀족들이에요. 중세 지배계급들이 어떤 그 질서 속에 가지고 있나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 뭐예요? 정실결혼이죠, 정실결혼. 그죠? 그래서 왕족과 왕족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왕이 그 스페인의 공주와 정략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국가 대 국가죠. 그런데 정략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죽었어. 그러면은 이 스페인이죠. 스페인 공주를 스페인으로 다시 돌려보내려면 정략 결혼이 실패하죠. 결혼 동맹을 맺은 건데. 그리고 결혼 동맹을 계속 지속해야 되니까, 그 집안, 영국의 왕 집안하고 계속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형수랑 강제로 결혼시킨 거예요. 여기서 볼 때, 바로 얘네들은 영국 왕실도, 다른 왕실도 그런데, 로마에서도 그런데, 자기네 권력을 위해서는 근친상간, 그죠? 근친상간 하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영국의 왕실의 병이 하나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병인데, 그게 이제 영국 왕실이 근친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오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이 결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수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여기에 카톨릭에 보면은, 지금도 이슬람계 일부 나라에서는 이 처녀애지만 된다고 하더라고, 결혼하려면. 그래서 처녀가 아니잖아요. 이미 형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형이 불구해가지고 잠을 못 잤나? 어쨌든 그래서 처녀라고 우긴 거예요. 우기고, 이 로마 교황은 바로 스페인의 영향권에 있었으니까, 이 스페인과 영국의 결혼 동맹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형하고 결혼했는데 잠도 안 자고 아직도 처녀니까 이 사람은 결혼 안 한 처녀다. 왜냐면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허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처녀다 이렇게 보면서 이 동생과의 결혼이 합법적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혼 동맹에 로마 교황이 이렇게 다 종교도 역시 이제 정치에 위해서 정치에 종속을 당한 거죠. 근데 문제는 아들을 못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그죠? 그 아들을 못 낳아서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바람을 피는데, 하필이면 자기 부인, 형수 부인의 형수죠. 형수의 시녀하고, 바람을 피는데, 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바람을 많이 펴요. 되게 바람을 많이, 펴요. 그래서 이제 형수와의 결혼을 무효로 하고 싶은 거예요. 무효로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 교황에게 형수가 처녀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교황이 허락한 게 무효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은 무효이다.
아까 말했지만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수와 이혼하고 형수의 시녀와 합법적으로 결혼을 못하니까 형수와의 결혼을 무효시키기 위해서 교황의 허락이 무효다. 그죠? 그렇게 선언하면서 자기가 청각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왕비의 시녀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돼? 결국은 로마의 교황과 카톨릭과 그 영국 왕실과의 이제 그 대립으로 비화가 되는 거예요. 빨리 한번 읽고. 자, 우리 지금은 읽을 수 있으려나? 우리 저기 백년강 동지가 백년강 동지가 예, 가능해요? 예, 예, 그 빨리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스토리니까. 예, 예. 하지만 당시 교황은 캐서린 왕비의 친정인 스페인에 복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헨리 8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하여 헨리 8세는 영국의 가톨릭을 로마의 교황으로부터 분리하는 국교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에 반발하여 헨리 8세를 파문하였다. 1533년 영국의 국교회, 즉 성공회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앤 불린과의 결혼을 승인하였다. 1534년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가 되었지만 1539년 6개 신교에서 성공회가 가톨릭적인 성격을 유지함을 선언하는 등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에 가까웠으며 헨리 8세는 여전히 가톨릭 신자였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1563년 영국 성공회에 39개조 신앙 고백을 제정하면서 성공회의 국교화 정책을 강화하였다. 1603년 즉위한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여 국왕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성공회를 모든 영국인에게 강요하였기 때문에 청교도와의 반목이 심화되었다. 청교도들 중에서는 영국 성공회에 협조하는 교파도 있었지만 성공회에 저항하는 청교도들은 벌금을 내거나 투옥되었다. 일부 청교도들은 개신교의 자유가 보장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등으로 도주하였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보더라도 이 종교라는 게 그죠? 자기의 그 혼인 관계, 자식이죠. 이런 걸 낳기 위해서 그 영국의 헨리 8세가 바로 카톨릭과 대립을 하면서 자기가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의 종교와 정치 질서가 결탁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교주니까 영국 성공회 국교를 모든 기독교인에게 강요했겠죠. 근데 바로 이때 영국에도 개신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퓨리턴 청교도.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결국은 탄압에 못 이겨서 결국은 이 도주를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게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과정인데, 자, 이거 우리 박건영 동지가 이것도 혹시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버트 브라운은 성공회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였는데 필그림 파더스의 신부는 로버트 브라운 전을 따르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루스터가 이들의 지도자였다. 이들 교파들은 1607년 런던에서 암스테르담으로 몰래 가려고 배를 전세내어 승선하였으나 전부 체포되어 한 달 동안 투옥되었다. 하지만 1608년 이들 교파의 일부가 체포 직전에 영국을 빠져나가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자마자 침례교 등 다른 개신교들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1609년 네덜란드의 다른 지방인 레이던으로 이주하였다. 브루스터를 필두로 한 이들 정파는 레이던에서 10여 년간 정착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여러 교파들이 hun대한 네덜란드 문화에 점차 동화됨에 따라 다음 세대에 자신들의 종교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또한 상당수 교인들이 외지에서의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영국에 돌아가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아이들을 다른 교파로부터 분리시키고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할 목적으로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무역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네. 자, 그래서 곳곳에서, 유럽 곳곳에서 신교도들이 나오는데, 자, 영국은 바로 이제 청교도죠? 청교도가 있었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죠? 네덜란드에는 켈빈파가 나오겠죠? 네덜란드는 켈빈파. 여기가 바로 이제 켈빈파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위구노, 그죠? 프랑스에는 위구노,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그 신교가 켈빈파가 강해서 특히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만은 바로 이제 신교죠, 신교. 신교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압이 덜했겠죠. 왜냐하면 청교도와 켈빈파가 그 같은 신교잖아요. 종파는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탄압이 덜했는데 여기서는 뭐 하냐면 바로 이런 켈빈파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켈빈파, 다른 정파의 흡수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종교의 정파성이죠.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만 있는 이상사회를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미국 역사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해요. 왜 중요시하냐면 얘들이 이제 미국이 자유, 인권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아버지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앞에 나온 그 투기꾼이나 탐험가들은 빼고, 그래서 영국의 압제, 그죠? 압제에 저항했고,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에 왔다는 거죠. 아메리카에 왔다. 그래서 바로 미국은 자유의 국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도망갈 수 있는, 그죠?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그러한 은신처, 피난처의 국가다. 이렇게 자기들을 미화할 때 바로 이 여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교도들의 여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처음에 그 북미 대륙으로 가죠. 근데 이들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네덜란드고, 그래서 네덜란드고 바로 지금의 뉴욕을 네덜란드들이 개척을 한 겁니다. 한 거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올 때는 그 버지니아 회사, 아까 말한 것처럼 식민지를 운영하려면 회사가 있다 그랬죠? 식민지 운영회사. 식민지 운영회사. 영국에 있겠죠? 영국에 있는 이 회사로부터 식민지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땅을 사서 공동체죠? 공동체 건설에 면허를 받는 거예요. 특허를. 그죠? 이게 버지니아 여러 가지 회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버지니아 회사예요. 이로부터 땅을 받아서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이 허가를 얻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게 영국의 회사니까 영국법에 따라서 니네들은 미국에 가서 식민지에서 청교도 활동을 하지 말라. 그죠? 이런 조건으로 미국에 가는 식민지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지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청교도들이 결국은 미국을 향해서 출항을 했고, 그러다가 배가 문제가 생겨 돌아왔다가 다시 이 큰 배로 해서 이 미국 식민지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도착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잘 알고 있는 그 미화죠. 뭐 굶어 죽거나 되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찬송가를 100일 동안 불러가지고 결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됐고, 자, 이 부분은 우리 이창률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신대륙에 최종적으로 도착한 100명 중 청교도는 35명이었다. 이들이 항해를 하는 동안 뉴잉글랜드의 플리머스 의회가 토지 매수를 최종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상륙했을 때 이들 상호간의 상륙지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있는지 모호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륙하기 전에 메이플라워의 서약이라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1명의 성인들이 서명한 이 서약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이 서약서는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복종과 협력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들은 먼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영국 왕실 산하의 자치의회를 구성하고 자치의회의 통제를 받는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메이플라워호를 전세낸 가장 부유한 존 카버는 최초의 서명자였으며 이 자리에서 식민지 최초의 지사로 선출되었다. 메이플라워의 서약은 민주적인 절차와 내용을 지니는 미국식 시민정치 체제의 원형으로서 미국 헌법의 맹하라고 해석되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도착을 해서 정주를 하는데 다 청교도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35명, 이 중에 일부는 이제 미국에서 큰 거 한번 잡으려고 투입군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선원들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타고 온 배가 메이플라워예요. 이제 미국의 그 역사에서 나오는 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상륙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후에 저 새로운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 법칙, 그죠? 원리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최초의 미국 헌법에 맹하다. 이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이러한 미국에 이주하는 시민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했겠죠. 그 회의가 바로 미국 최초의 의회다. 식민지 최초의 의회다. 그리고 거기서 뽑은 지사, 돈 많은 사람이라 그러죠. 돈 많은 투자자, 돈 많은 투자자가 바로 이러한 존 카바가 최초의 지사로 선출되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메이플라워의 신화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종교의 자유를 찾은 천교조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고 최초의 의회를 만들었고 최초의 헌법을 합의봤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출발점이다 하고 미국이 말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처음부터 이거는 미국의 역사는 처음부터 인디언과의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우리 박근영 동지가 빠르게 읽어봅시다. 전원이 상륙하기 전에 선발대가 하스나의 원주민과 유럽인들이 과거에 지어놓은 건물 몇 채와 최근에 경작한 밭을 발견하였다. 선발대는 모래 언덕에서 원주민들의 무덤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식량과 옥수수 및 콩들의 종자를 따로 보관하였다. 인디언들은 이들을 피해 도망갔는데 선발대는 화살로 무장한 인디언에게 공포탄을 발사하였다. 이곳 인디언들은 노예 상인들에 잡혀 유럽으로 팔려나가거나 부족과 교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유럽인들을 알고 있었다. 노예 상인들에게 잡혔다 풀려난 인디언 수칸토는 청교도들이 정착한 플리머스 즉 식민지 당국의 협력자로서 통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선발대가 복귀한 후 식민지 당국은 상륙지 근방인 플리머스 언덕 근방에서 정착할 것을 최종적으로 허락하였다. 상륙지 인근의 하투셋 부족 근거지는 유럽인들이 전염시킨 텐넌드로 인해 폐허화된 상태였다. 따라서 메이플라워 생산자들은 상륙지에서 몇 달 동안 인디언들과 큰 충돌 없이 정착할 수 있었다. 개천민들 중에 독신남은 가족을 만들도록 명령받았으며 이들에게 땅이 배분되었다. 겨울을 견디는 동안 47명만이 살아남았다. 메이플라워 선원들의 절반이 사망했지만 나머지는 1621년 4월 영국으로 되돌아갔다. 미국의 역사를 메이플라워에서 시작하는데 메이플라워에 이전에 아까 있었다 그랬죠. 심지어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이 지역도 이전에 유럽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유럽인들과 인디언들이 충돌했고 거기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흔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미 이 당시에 인디언들은 그 이전에 온 유럽인들과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잡혀서 그 인디언들이 그 노예죠, 노예로 당하기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인디언들이 다 철수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전쟁이지만은 천연두, 유럽인들이 천연두를 퍼뜨렸어요. 인디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 외부와 폐쇄된 사회는 그죠? 병균에 약하죠. 외부 병균이죠. 외부 병균에
약하다. 왜? 저항력이 없잖아요. 저항력이라는 것도 병균을 여러 번 겪을 때마다 저항력이 생긴 건데 병균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력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된 사회는 외부 사회와 접촉을 하면은 이 전염병으로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카투사로 있었거든요. 카투사로 있었는데 미국에는 그 병 많고 우리 각종 들 이 역사에 학살합니다. 역사책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미 메이플라워가 갔을 때 그 장소는 바로 유럽인들이 한번 스쳐간 장소고 그리고 인디언과 유럽인들이 벌써 이미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어책에 나오는 사이좋게 지내서 같이 만찬을 먹었다 그거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인디언들과 심각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윤종옥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개척민들은 점차 인디언들과 접촉하였으며 토지와 식량을 두고 인디언들과 충돌하였다. 이들은 1621년 3월 정착지 주변의 왬파노아그 부족의 마사소이트 추장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 평화협정에 대해 인디언들은 우호조약으로 인식하였지만 개척민들은 인디언들이 자신의 땅을 개척민들에게 양보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개척민들은 1630년에 매사추세츠 부족이 사는 땅에 진입하였고 개척민들이 전염시킨 천연두로 인해 매사추세츠 족의 대다수가 사망하였다. 1636년 개척민 중 한 명이 피커트 부족에게 살해당하자 개척민들은 용의자를 자신들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커트 부족이 이를 거부하자 개척민들이 피커트 마을을 습격하여 주민들을 학살하여 피커트 전쟁이 발생하였다. 왬파노아그 부족의 주장 메타코멧은 피커트 전쟁 당시 아버지가 맺은 평화조약을 불평등 조약으로 규정하였다. 그가 1675년에 플리머스의 정착촌을 공격하여 필리방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은 주변 부족과 정착촌으로 확대되어 1676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양쪽 모두 많은 희생자를 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인디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우호조약,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유럽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유럽인들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디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자기들한테 양보하고 인디언들을 거기서 떠나는 걸로 그렇게 해석했다는 이게 말이 돼요? 손님 굴러온 돌이 무슨 돌 한다는 거죠?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네가 고마워 니네 집 나한테 줬기 때문에 이제 니네들은 이 집에서 나가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국은 전쟁에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인디언들이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 살기 좋은 연안 지역과 강의 하구죠. 왜냐하면 물고기도 많고 있잖아요. 식수도 풍부하고 이런 데서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내륙으로 밀려나가지고 이게 지금 1500년대, 1600년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로부터 200~300년이 지난 1800년대 우리 서부 영화 볼 때는 마치 우리가 인디언들이 황무지나 평야에만
인디언들이 살았다는 걸 아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해안가에서 인디언들이 그렇게 황무지로 밀려난 거죠. 나중에 그 인디언 보호구역 영화 많이 봤죠. 인디언 보호구역. 인디언 보호구역이 주로 어디예요? 사막이잖아요. 사막. 영화에 보면 나도 잘 모를 때는 인디언들이 고향이 저기 사막 황무지라서 거기를 저기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하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 멀쩡한 초원지대나 해안지대에 있는 인디언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마지막에 보호구역이라는 게 지들이 살 수 없는 황량한 이런 사막과 황무지를 보호구역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다 나오는데 인디언 말살사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보조금을 주면서 과거의 역사에 보면은 임신도 못하게 했대요. 강제 중절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임신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좀 주겠죠.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 가지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산업이 없으니까 알코올 그리고 일부러 알코올이나 약물 이런 걸 갖다가 심하게 단속을 안 한 거예요. 조장을 한 거죠. 알코올, 약물 이러면서 인디언 자체를 멸종시킨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영국의 최초의 13개의 식민지가 있어요. 13개의 식민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